안녕하세요. 엑스그룹 권정혁입니다. 빅뉴스 세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지난 2회차까지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만 먼저 공개하다가 이제 이번 주 빅뉴스 위클리에도 한 곡지 적어서 홍보도 하고 본격적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빅뉴스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파티, 팟빵, 구글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애플, 구글만 지원하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팟캐스트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는지라 꽤 여러 개의 플랫폼을 지원하게 되네요. 파티에 올리면 고맙게도 애플 팟캐스트까지 같이 지원해줘서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파티에 올린 RSS를 구글에 등록도 가능한데 구글 팟캐스트는 파티가 만들어주는 RSS 피드에 이메일 주소가 없다고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회해서 별도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6개 플랫폼 중에서 많이 쓰시는 곳을 선택해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토막 상식 하나.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를 지칭할 때 영어로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원래 알파벳은 대문자만 있다가 이 펜으로 필기할 때 직선 대신 좀 더 둥글고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생긴 게 소문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왜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이게 영어로 찾아보면 메저스큘, 미너스큘이라고 하는 별도의 대문자, 소문자 지칭한 용어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그냥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라고 많이 부르죠. 특히나 우리 개발자분들은 함수가 아예 to upper, to lower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활자로 인쇄하던 시절에 대문자 활자는 위쪽 케이스에, 소문자 활자는 아래쪽 케이스에 넣어두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는 그냥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가 그걸 지칭하는 단어가 된 거죠. 자, 그럼 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뉴스는 빅뉴스 위클리 59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ADR, 아키텍처 디시전 레코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ADR은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에자일 쪽에서 약 8, 9년 전쯤에 논의가 되긴 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GitHub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 소개가 된 게 그나마 대중적으로 쓰인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있었어? 왜 나만 몰랐던 걸까? 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DR이 뭐냐면 우리가 아키텍처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기록해두는 문서를 말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종종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발 초기에는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 언어를 선택하고 아니면 클라우드를 사용할지 자체 서버를 사용할지 어떤 아키텍처로 구성할 건지 아니면 프레임워크는 뭘로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뭘로 할까 등등 이런 결정들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땐 현재의 기술 역량, 나와 우리 팀, 우리 조직의 기술 역량이겠죠. 그 역량이나 비즈니스의 상황 아니면 멤버나 조직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신중히 결정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장 타임 투 마켓이 정말 중요한데 마냥 미래만 보고 이게 미래의 기술이니까 이걸 선택하자 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언어,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러스트가 시장에서 인기라고 해도 조직 내에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개발자가 많지 않은데 그 언어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당시의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하죠. 그 컨텍스트가 아주 중요한데요. 결정할 때는 정작 고민을 엄청 했지만 이게 조금만 지나면 사실 그 맥락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게 돼요. 근데 결정을 내리고 나서 6개월에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발팀 멤버가 조인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묻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미래의 내가 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난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억을 끄집어 가면서 장황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온보딩 세션을 만들기도 하고, 과거에 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때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 ADR, 아키텍처 디시전 레코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ADR은 이름처럼 아키텍처적인 결정을 기록해두는 문서이긴 한데요. 뭘 결정했다만 적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다 같이 기록해둬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이 이슈를 다시 떠올렸을 때 그걸 결정하던 시점의 기억을 다시 머리에 넣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한 내용, 고민한 이유, 그 외에 고려했던 대안들, 회의록, 슬랙에서의 대화 내역, 참고한 링크들,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 별도의 위키 같은 데에 적어두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주로 보는 코드베이스, 리파지토리 안에 텍스트 파일, 주로 마크다운 파일이겠죠. 그걸로 아예 같이 넣어두는 겁니다.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게요. 그래서 보통은 새 멤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아키텍처의 역사적인 결정 흐름을 보여주기 좋겠죠. 이 글을 올린 GitHub에서는 모바일 팀이 ADR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DR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의 당신, 당신의 동료, 미래의 동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관련해서 예제로 작성된 ADR들도 같이 올려둬서 참고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 ADR 문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DR 제목, CSS 프레임워크 결정. 이슈는 웹앱을 위한 CSS 프레임워크와 결정이 필요한데 빠르고 안정적이면 좋겠고 반응형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중 전제는 jQuery는 가능하면 안 쓰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고려했던 사항은 부트스트랩, 벌마, 매티리얼라이즈, 시멘틱 UI 등을 고려해 봤는데 그 중에서 벌마를 선택하기로 했어. 이 벌마는 BULMA, 그 CSS 프레임워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 필요했고 고민한 건 뭐고 최종 결정을 뭐였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ADR 제목은 웹 프론트와 백엔드 개발 언어 결정. 전제는 프론트엔드용 개발 언어는 빠른 개발과 배포가 되어야 하는데 레거시 호환은 필요 없어. 백엔드용 개발 언어는 품질이랑 안정성, 보안이 가장 중요하고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속도가 빨라야 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면 좋겠고 멀티코어도 잘 지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AWS 람다 같은 서버리스에서 꼭 실행 가능해야 돼. 그래서 최종 결정은 VM 기반 언어를 제외하고 빠르고 안전한 걸 선택하다 보니 프론트엔드는 타입스크립트, 백엔드는 러스트로 결정되었어.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뭘 고민했는지 맥락과 결정사항들을 적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그 전자정부 사례 중에 유명한 게 gov.uk, gov.uk라고 그 영국에서 정부의 공공대상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현대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어서 그 정보화를 추구하는 많은 정부기관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gov.uk가 자신들의 AWS 클라우드 아키텍처 관련 ADR을 정리한 리파지토리가 있어요. GitHub 주소인데 긱뉴스에 제가 ADR 소개 글에다가 댓글로 달아두었으니까 참고하세요. 가보시면 약 3년 전부터 작성된 ADR들인데 총 38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차례대로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1번 ADR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정부 프로젝트에 ADR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ADR을 어떤 형식으로 남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DR을 쓰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 ADR로 남겨놨어요. ADR 2번은 우리가 호스팅 플랫폼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했다. 리전은 어디고 이유는 뭐고 그래서 다음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ADR 3번은 네트워크 쪽인데 프로덕션 스테이징 등 환경당 VPC는 1개고 3개의 퍼블릭 서브넷과 3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식이에요.
18번은 EC2에 DB를 올리는 대신 RDS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유는 어떻다. 마지막인 38번은 2019년 10월에 이게 가장 최근인데요. 몽고DB를 도큐먼트DB로 교체한다. 이유는 관리 공수를 줄이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제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go.uk의 AWS 관련된 결정 사항들이 요 제목이 달린 파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인프라 관리자가 바뀌고 누구나 오더라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참고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 만든 레파지토리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R은 지금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마크다운으로 ADR 요 아키텍처 디시전 레코드를 현재 작업하시는 레포에 남겨보시길 권해드려요. 두 번째 뉴스는 슈퍼셀이 정리한 10가지 교훈입니다. 슈퍼셀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이 된 모바일 게임 회사입니다. 잘 아시는 2012년 클래시 오브 클랜, 2014년 붐비치, 2016년 클래시 로얄, 2018년 브롤스타즈까지 모바일 게임 안 해보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크게 성공한 모바일 게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뜨고 지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이 모바일 업계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셀이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10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이걸 번역 블로그에서 번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제 생각도 같이 얘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 교훈은 무한 반복 게임을 하세요. 이건 슈퍼셀의 목표가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플레이하고 평생 기억에 남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즐긴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리텐션에만 집중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사용자가 실증 내고 금방 그만두는 게임은 아예 만들지 않고 심지어 잘 만들었더라도 리텐션이 떨어지게 되면 중단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과 비전을 가지면 회사가 장기적인 과제를 놓고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반복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비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훈은 위대한 팀이 위대한 게임을 만들지만 위대한 개인들이 모여서 위대한 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멤버를 뽑는 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최고의 멤버들을 그냥 데려다 놓는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슈퍼셀에서는 위대한 팀을 위해서 먼저 2명에서 4명 정도까지로 구성된 핵심 팀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 팀은 멤버끼리 완벽히 신뢰하고 서로 보완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같이 함께 역량이 크게 커지고 성장하는 팀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케미가 맞아서 서로 신뢰하고 보완해준 핵심 팀이 구축된 다음에 인원을 늘려야지 그러기 전에 인원을 늘리지 말라고 해요. 이건 스타트업에도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초기 멤버를 구성하고 그들이 조화롭게 일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가 돼야 비로소 멤버들을 더 늘리는 게 가능하겠죠. 세 번째 교훈은 천천히 채용하고 항상 기준을 높이세요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더라도 새로 들어온 멤버로 인해서 회사의 평균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될 때만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는 최고의 복지 중에 하나는 최고의 멤버들과 일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래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최고의 인재들을 선호하고 뽑는 거겠죠.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좋은 사람을 뽑으라는 건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예전에 테슬라의 인사 담당자들이 링크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좋은 외부 인력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 레퍼럴이라고 하는 추천 제도를 많이 운영하잖아요. 테슬라의 HR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인재 등급을 A, B, C, D 한 4등급 정도로 나눈다고 할 때
A급 인재는 주로 A급 인재를 추천하지만 B급 인재는 C급 인재를 추천한다는 데이터 기반 통계가 나왔다고 해요. 게다가 추천자와 피추천자 모두가 회사에 더 오래 남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성공적으로 누군가를 추천해서 채용을 시킨 사람들은 회사에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멤버를 뽑고 추천 제도를 운영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글이 재미나다고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정작 C급 인재들은 A, B, C 등급 모두를 차별 없이 추천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이 자신과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작 C급은 자기가 성과로는 보너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을 통해서 보너스를 확신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글은 2015년도 글이라 별도 뉴스로 올리긴 뭐하니까 제가 긱뉴스의 그 슈퍼셀 글에 링크를 댓글로 올려두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교훈은 가능한 작게 유지하세요입니다. 이 팀이 작으면 회사에 큰 효과를 내는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반대로 팀이 커지면 보기에만 쓸모 있어 보이는 업무를 창조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인력으로는 핵심 업무에 투입해서 일을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 작은 팀은 아마존이 얘기했던 피자 두 판 팀에서도 많이 강조되었는데요. 효율적인 부분만 얘기하다가 저렇게 쓸모없는 업무를 창조한다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작게 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교훈은, 문화란 결코 파워포인트나 벽에 씌어있는 문구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행동의 총합입니다. 문화는 행동의 총합이라는 말인데요. 이 문화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점차 번져나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 제목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파워포인트나 벽에 무슨 포스터 이런 문구로 문화를 알리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그 페이스북의 포스터 문화인데요. 페이스북 회사 캠퍼스에 가보면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포스터들이 붙어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스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은연중에 지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페이스북이 슈퍼셀보다 훨씬 큰 조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2015년, 5년 전에 페이스북 본사에 가서 본 포스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포스터의 내용이 그 유저스의 X표 치고 이제 people이다라는 내용의 글자로만 구성된 포스터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때가 아마 페이스북 사용자가 15억 명 정도였을 때인데, 페이스북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고민할 때 사용자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행동이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전, 미션, 핵심 가치, 포스터, 슬로건 이런 게 다 이런 행동 양식을 가이딩 해주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교훈은 통제 대신 신뢰하세요입니다. 슈퍼셀에선 의사결정을 할 때 그걸 가장 잘 아는 팀이 더 많은 결정을 내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그쪽으로 몰아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가
자신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없는 CEO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래서 동료들을 신뢰하고 심지어 외부인들까지도 신뢰하면서 주체의식을 가지게 만든다고 해요. 이 신뢰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하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쓰고 보고서를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7번째 교훈은 실패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세요입니다. 이건 뭐 항상 얘기되는 건데요. 문제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인데 슈퍼셀이 한 방법은 실패로부터 배운 경험을 크게 축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유 아니면 마케팅 캠페인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회고하고 공유하면서 그거를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한 순간들을 통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8번째 교훈은 규칙과 절차를 만들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마세요.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인데요. 조직에서 뭔가 실수를 하면 규칙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규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상황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이렇게 규칙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에 적힌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실수를 하면 당연히 규칙을 만들어서 방지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이 글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하진 않는데 계속 이 글에서 얘기되는 조직의 문화를 통해서만 규칙과 절차 없이 해결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9번째 교훈은 전통적인 방식의 목표 수립은 독립적인 셀 구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건데요. 슈퍼셀은 이름에서 보이듯이 독립적인 셀 단위 팀 구조를 가지는데 이럴 경우에 그 전통적인 방식의 연간 목표를 세우고 그걸 지키는 게 잘 맞지 않아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 목표인 많은 사람이 오래오래 즐기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위대한 게임을 만드는 것 이 목표에 따라서 매년 그에 맞는 단기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걸 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회사가 지향하는 그 어떤 목표라는 거의 본질이긴 한데요. 분기나 연간 KPI를 만들어서 그걸 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 단기 목표를 두고 달성하는 방식 역시 그 회사의 문화에 녹여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 교훈은 기업의 가치와 문화를 명문화하세요. 회사가 배우고 성장하면 지속적으로 개정하세요. 입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와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그게 정확히 모든 멤버가 똑같이 이해하도록 문서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단순화하면 할수록 다시 또 오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상세하게 적어서 다 똑같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10번째 교훈인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 보면 앞에 것들이 모여서 문화가 형성된 다음에 이 10번째에 와서야 명문화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치와 문화를 명문화하는 걸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다면 앞에 1번부터 9번까지의 교훈들을 실수하거나 흔들림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곧 문화다라고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한다고 문화가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정하고 그 기반으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야지 그 기반으로 행동하면서 문화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실패해도 재시도할 수 있고 멤버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이 모든 과정을 즐기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는데요.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 글이었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슈퍼셀 같은 회사가 국내에도 더 많이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사진처럼 보이는 QR코드인 QR픽처입니다. QR코드는 우리가 공산품에서 종종 사용하던 검은 줄로 된 1차원 바코드를 개선한 2차원 바코드입니다. 바코드는 영어의 막대기라고 하죠. 바랑 코드랑 합친 단어인데 실제로 QR코드에는 줄이 없으니까 바코드는 아니죠. 근데 그냥 기존 바코드랑 구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Q랑 R은 퀵 리스판스를 줄인 거예요. 빠르게 인식한다는 건데 이게 원래 시작은 1994년에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덴소 웨이브가 자동차 부품을 빠르게 식별하려고 만든 코드였어요. 근데 이게 2000년도에 ISO에서 그 국제 표준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근데 특허권 자체는 덴소 웨이브가 갖고는 있는데 이걸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태고요. 요건 덴소 웨이브가 운영하는 qrcode.com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기존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서 알파누메릭 같은 경우 한 4200자, 바이트 수로는 2953바이트까지 저장이 가능해서 그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결제나 웹사이트 주소를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보통은 현금 대신 결제할 때 많이 써서 특히나 중국의 경우 이 QR코드 결제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노점상에도 QR코드가 붙어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QR픽처는 이 QR코드를 생성하는데 랜덤으로 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로고 이미지나 사진을 가지고 디더링해서 QR코드를 만들어내주는 오픈소스 QR코드 생성기입니다. 만들어 보시면 대부분의 로고나 사진을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꽤 좋은 품질의 QR코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아이폰의 경우는 카메라 앱 내에 이제 QR코드 인식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이 QR코드를 비춰보면 바로 위쪽에 정보가 인앱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도 카메라 앱에 인식 기능이 있긴 한데요. 아쉽게도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QR픽처 코드를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앱을 비롯한 별도의 그 안드로이드용 QR코드 앱들에서는 다 인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로고가 있는 매장 등에서는 한번 써볼 만한 것 같아요. 로고로 이쁘게 이 QR코드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신기할 수도 있고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도 요즘 QR코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 뉴스는 퍼페티어와 플레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팟캐스트 2회차에 소개해드렸던 주요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20개에서도 퍼페티어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퍼페티어는 퍼펫, 우리가 그 꼭두각시라고 부르는 그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놀 꼭두각시는 바로 크롬 브라우저인데요. 퍼페티어는 이 크롬 브라우저를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Node.js용 라이브러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헤드리스, 그러니까 화면이 없는 브라우저 엔진만 띄워서 특정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동작을 조종할 수 있는 툴이에요. 물론 화면을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API로 조정하는 모습이 화면에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라이트는 이 퍼페티어를 만든 팀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가서 한 개의 API로 크롬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 사파리를 다 지원하도록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퍼페티어보다 플레이라이트가 좀 더 확장된 개념이긴 한데 요즘은 둘이서 경쟁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뉴스 소개해드릴 때는 그냥 둘 다 묶어서 퍼페티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 퍼페티어의 사용처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웹사이트에 스크린샷을 찍거나 PDF로 저장하는 용도예요. 게다가 요즘은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컬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긁어오면 제대로 렌더링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헤드리스 브라우저를 이용한 크롤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구글의 경우도 검색 엔진 크롤링에 사용하는 구글 봇이 이 퍼페티어와 아주 비슷한 WRS,
웹 렌더링 서비스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퍼페티어의 또 다른 중요 사용처 중 하나가 바로 웹사이트 테스팅인데요. 브라우저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다 프로그램으로 API를 통해서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웹사이트 테스트를 자동화하는데 주요 컴포넌트 중 하나가 이 퍼페티어가 됩니다. 이번 위클리 뉴스 중에 퍼페티어 레코더와 프레이라이트용 QA 울프는 두 개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하는 동작을 코드로 자동 생성해서 퍼페티어와 플레이라이트를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레코더인 거죠.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하는 행동을 코드로 레코딩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뭐 회원가입이나 구매, 결제 등, 그러니까 우리가 웹사이트를 테스팅하는 주요 액션들 있잖아요. 그거를 코드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쓰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 퍼페티어 레코더와 QA 울프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웹사이트를 개발하시면서 테스팅 용도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위클리에 포함된 헤드리프 데브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웹사이트는 이 퍼페티어와 플레이라이트 관련 지식만 모아두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퍼페티어를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eBPF, Extended BPF입니다. 원래 시작은 버클리 패킷 필터의 약자인데요. 이 BPF는 의미 그대로 처음에는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을 커널단에서 구동하는 용도로 개발된 경량 버추얼 머신이었어요. 이거를 소개한 첫 논문이 그 1992년에 버클리에 있는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버클리라는 이름을 따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커널 레벨에서 구동할 수 있다는 이 BPF의 장점 때문에 그걸 계속 확장해 와서 초기에는 BPF가 제한이 좀 있었는데 그 제한을 많이 제거하고 더 많은 레지스터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Extended BPF라고 하고요. 요즘에 와서는 그냥 리눅스 커널 모드에서 실행되는 샌드박싱된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일반 기술 이름처럼 이 BPF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가 그러니까 원뜻을 잃어버리고 기술명이 된 사례는 빈번하죠. 그래서 이 Extended BPF, eBPF는 우리가 리눅스 커널단에 기능을 추가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커널 소스를 변경하거나 커널 모듈을 만들어서 로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BPF가 그걸 좋은 성능으로 쉽게, 그나마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이미 페이스북 같은 경우 약 40개 정도의 BPF가 항상 실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짧게 로딩되는 BPF들을 포함하면 100개가 넘는 BPF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EC2 인스턴스를 15만 개쯤 쓴대요. 근데 그 모든 서버에 약 15개 정도의 BPF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안정적이고 성능 쪽으로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BPF는 주로 성능 측정이나 디도스로부터 보호하는 거, 아니면 침입자 탐지, 컨테이너 보안, 방화벽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앞으로는 USB 드라이버를 포함해서 더 많은 디바이스의 드라이버들, 모니터링 에이전트, CPU나 컨테이너 스케줄러, 그리고 CDN 가속기 등까지에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마치 20년 전에 우리가 HTML로만 구성되었던 정적인 웹사이트에 자바스크립트가 동적인 혁신을 가져왔던 것처럼 BPF가 리눅스 커널을 좀 더 마이크로 커널화하고 더 동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이 BPF가 eBPF.io라는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런치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된 BPF 프로젝트들 리스트도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재 한 3,000명 넘게 들어가 있는 그 BPF 슬랙방에도 초대받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뉴스들은 긱뉴스 위클리 59호에서 링크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면 긱뉴스 위클리 페이지와 그 안에 기사들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긱뉴스 팟캐스트는 애플, 파티, 팟빵, 구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구독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